공기호흡기랑 착용을 하면 네.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거요. 음. 착용하기도 불편하고 숨쉬기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대부분들 안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것 때문에 뭐 상중하 좌우 이렇게 6포인트 측정을 해서 네. 뭐 들어가고 하는데 네. 그것도 실질 현장에서는 네. 위에만 위에만 그것도 측정기에 따라 틀리거든요. 음. 이렇게 호스를 이렇게 내려서 하는 측정기가 있고 네. 그 위에만 이렇게 측정하는 측정기가 있거든요. 음. 그 위에는 대부분이 뭐 저 상부 쪽은 네. 다 20.8이에요. 어. 그러니까 그거 믿고 내려갔다가 큰일 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그 근데 식품회사 배- 창고 정리하면서도 그런 게 많이 일어나던데. 그럼요. 예. 그게 유해가스가 대부분 공기보다 무거우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하부로 앉아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가만히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예. 사람이 투입이 돼서 들어가서 이제 휘적휘적 거리면 이게 위로 올라가면서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마시면 뭐 몇 초 이런 게 없어요. 마시면 그냥 쓰러져요. 그렇죠, 그렇죠. 마시면 쓰러진다고 보면 되니까 뭐 삐비비빅 소리 나면 끝났다고 봐야지. 근데 이제 밀폐현관 관련해 가지고 그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 보면 사망 사고도 굉장히 많잖아요. 말 그대로 중대재해잖아요. 그거 한번 문제가 중대재해죠. 발생했다면. 예. 근데 예. 왜 그렇게 여러 가지 기존에 있었던 사건 사고들을 보면 이거를 내가 개인 보호구나 이런 거 안 하고 갔을 때 '내가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 텐데 왜 안 할까요? 그게 단순하게. 실질적으로 장비를 구입하는 비용도 굉장히 비쌉니다. 그게요. 예. 그 사업주가 그리고 이제 사는 거 아니에요? 사야지. 다 구입해야 되는 거죠. 그 근로자가 다 구입하는 구입하고 건 아니지 않아요? 아니 예. 그러니까 뭐 시공이나 예. 아니지. 협력사 쪽에서 이제 구입을 하기도 하고 음. 시공이나 원청에서도 구입을 해 놓기도 하는데 예예. 뭐 저희 쪽에서는 일단은요. 예. 그걸 대여를 해서 예. 가져오고 예. 뭐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게. 그거 확인을 해야 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근로자나 밑에서 이제 작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잠깐이니까. 예. 그거 정말 잠깐이거든요. 그 예. 작업하는 시간이. 예. 그리고 대부분 저희 이제 건설 이쪽은 일용직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예. 뭐 교육도 그렇고, 뭐 MSDS, 네. 뭐 유해 화학물질 교육, 이거 법적으로 하게 돼 있긴 한데, 네네. 예, 실질적으로는 그뿐 아니라 요즘은 인터넷으로 네. 그 이수를 해야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것마저도 그냥 나이 드신 분이 그거 조작도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좀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법적인 조건하고 예.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하고는 예. 괴리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음. 그러면 그 말씀은 그래서 그 교육이나 예, 이런 걸 내가 어떤 법령 요구 사항에 맞춰서 하고 싶어도 그걸 조작하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너무 어려워한다 그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많이 어려워합니다. 많이 어려워도 하고 예. 또 실질적으로 현장이라는 것 자체가 예. 인터넷이 원활하게 돼 있지가 않거든요. 교육장 어. 자체가. 예. 그리고 대규모로 인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예. 그게 진짜로 안 됩니다. 그게. 그래서 음. 뭐 테스트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예. 테스트도 있어요. 예. 할 거는 다 있는데 예. 하면 좋은데 예. 그게 실질적으로 안 되죠. 그럼 집체 교육이라도 해서 예.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예. 뭐 이렇게 해라. 이게 공정 쪽에서는 가능한데 예예. 건설 쪽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죠. 그래서 실제로 단기로 들어오는 뭐 외부 업체나 외부 협력사 쪽에서는 경험에 의해서 본다고밖에 작업을 한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상하청 혼재 작업에서도 산업법 개정된 내용도 그렇고 요번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도 도급인의 의무 자체가 굉장히 올라가서 원청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건데. 그렇지 않나요?
원청에서는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요. 저희도 계속 얘기를 하고 네. 또 그게 결국에는 안 되니까 네. 서류로 절차서로 뭐 계속 첨가를 하다 보면 네. 이게 규제잖아요. 그게 결국에는요. 그 첨가를 하고 확인을 하고 사인을 받고 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밑에 저 현실 그러니까 작업을 직접 하는 그쪽에 가보면 네. 그게 이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절차임에도 생략들이 많이 되고 작업을 하게 되죠. 대부분이 그래서 휴먼 에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것만 제대로 지켜주면 네. 절대로 사고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뭐 송기 마스크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죠. 사람이 내가 저기를 해서 일단 죽는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저걸 안 하면 네. 그 전에 살았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살고 그렇게 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사고가 안 내가 만약 났으니까. 죽었으면 예를 들어서 죽을 뻔했으면 절대로 그렇게 하고 못 들어갑니다. 그냥.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데 예, 그런 상황에서 내가 지금 생각했던 대로 했다가 누군가 동료나 이런 사람이 사고를 당한 걸 본 경우는 또 다르죠. 본 경우엔 다르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가지고 저희가 네. 얘기를 안 해도 네. 저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착착착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네. 그분들도 뭐 저희가 뭐 알 권리 해가지고 네.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그쪽에 있다라는 걸 알지 뭘 어떻게 하고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해야 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네. 뭐 이제 뭐 세안을 한다든지 뭐 이쪽 세안실로 뛰어야 가야 된다든지 네. 이런 것들 머릿속으로만 있지 네. 사건이 딱 터지면 119 불러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음. 그 시간 안에 모든 게 다 끝장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근데 문제가 있어. 외부에서 119가 왔다는 구조하러 온다는 것 자체는 골든타임 지나고 오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이제 자체 119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예, 예. 자체 소방대가 있어서 이제 쭉 순찰을 하다가 들어오면 이제 저희들도 뭐 이렇게 뭐 비상 조치에 대해서 네. 뭐 그거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뭐 여러 가지 조치법들을 배우고 응급조치법들을 배우고 하거든요. 네. 막상 가서 하려고 하면 CPR이나 이런 거요? 예, 예, 예. 네. 다 있어요. 제세동기도 있고. 기계도 있고 저희 흉부 압박 상기 거상 뭐 이런 것들 다 있는데 막상 가서 하려고 하면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안 됩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죠? 뭐 지금 지금 다 그런 거 아니겠죠. 최악의 상황만 말씀하신 거죠? 저 겁줄라고 지금. 그럼요. 예, 예. 제가 아까 저 산업안전보건법 휴먼으로 저질렀다고 지금 저한테 이러는 거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제가 그래서 그때 교수님이 좀 저 사람 왜 저러나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랐었을 거예요. 제가 현장에서 느꼈던 것들이 생각하고 보면 전부 다 휴먼 에러예요. 저 사람들이 의식만 제대로 있고 문화만 제대로 형성이 돼 있었다라면 또 그걸 지키는 사람들한테 계속 교수님이 얘기했다시피 그거를 지키자고 하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대부분이요. 제가 다녔던 현장들 대부분 저 사람 뭐야 이렇게 이런 인식으로 대하고 이런 인식으로 쳐다보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어떤 안전확보를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원래 주어진 대로 그렇게 하라 그러면 그렇게 대한다 그 말씀이시고요. 예, 예, 그렇죠. 그게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반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송창원 하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혹시 저기 웨비나 들어오셨었나요? 아니, 전 못 들어갔습니다. 일하느라고요. 그러셨구나. 예. 뭐 그 DMV 측에서 웨비나 영상 준다 그러니까요. 제가 받으면 우리 학습 자료실에 올려놓을게요. 한번 보시면 뭐 항상 했던 소리 똑같이 해가지고요. 뭐 전혀 다를 건 없을 건데. 그 지난주에 그 김경원 학우님하고 몇 분 오셔가지고 제가 그 앞에서 브리핑을 잠깐 하긴 했는데요. 근데 이제 그런 질문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사고하고
재해하고 이거 차이를 모르더라고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어떤 지침이라든가 아니면 국제 규격이라든가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관심이 또 떨어지나 뭐 이런 것도 있고. 왜냐면 용어 정의부터 이제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보려는 동인 자체가 생기지 않은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했었는데 어쨌든 그런 질문도 많이 받았고요. 그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 가지고 지금 그 하부 법령으로 위임한 사항 중에서 가장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경영 책임자 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규정하겠다 이렇게 했던 부분들을 규정 안 하겠다고 한다 그러잖아요. 예. 논란이 점점 더 커질 것 같고 의무사항 자체도 지금 도대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지금 이 법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헷갈리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준비는 일단 해야 되는데 50인 이상 사업장 같은 경우는 1년도 안 남았잖아요. 이제 그 시행되는데. 그럼 지금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도 되게 많을 것 같고. 그리고 요번 달에 지금 시행령 발표한다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5월 달에?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지금 5월 중순 넘어가는데도 지금 아직도 안 하는 거 보면 이거 도대체 이제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뭐 그런 생각. 불령은 도대체 또 뭐 언제 되는 건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게 많이 궁금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 웨비나 할 때. 대표님, 네. 그 원래 5월달 5월 31일까지 그 의견 수렴을 해가지고 6월달에 한다고 안 했습니까? 5월 말일까지 의견 수렴한다고 그랬었나요? 네네. 그런 아, 다음에 그래서 요즘에 네. 보니까 기업들이 그 뭐 재계 경총에서도 먼저 번에 회의해가지고 그 내용들을 제가 알기로는 접수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혀 모르겠던데 그게 접수가 될는지 안 될는지 잘 모르겠던데 지금 근데 어쨌든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만들어져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 건 그 현장에서 되게 지금 많이 헷갈려하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현재. 특히 건설업 쪽에서가 제일 반발이 지금 큰 것 같습니다. 엄청 크죠. 이거 그게 큰일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내년부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갈까 막 그런 생각 들고. 그러면 내년부터 이게 시행이 되는 건데 내용은 아직 결정이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법률은 나왔는데요. 이제 지금도 예.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치시면 이제 법률은 나왔는데 그 역할이나 내용 자체를 위임을 했거든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발표 안 한 거 아직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게 명확해져야 이제 기업에서도 각각 뭐 예를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임병수 학우님 말씀하셨던 뭐 건설 현장이나 이런 데서 오히려 지금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타겟팅이 좀 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더 준비를 할 수 있을 텐데 그 내밀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잘 모르니까 어떻게 글쎄 저도 준비해야 되는지 되게 헷갈려지는 거죠. 뉴스에서 잠깐 들어봤었는데 그게 또 애매한 부분이 네. 그 벌금에 대해서는 10억 이하로 책정이 돼가지고 그걸 가지고 논란거리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몇백만 원을 갖다가 뭐 징수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10억. 그러니까 최하선을 갖다가 정하자는 그 얘기가 나오던데. 아니요 그런 벌금은 부분 뭐 지금 이게 형법하고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5만 원부터 시작하는 거니까요 벌금은 뭐 그거 하에서는 그러니까요. 뭐 별 의미가 없고 그리고 이제 저기 중대재해처벌법이 일단은 양보 규정이라고 하는 거 자체는 행위자하고 법인하고 다 처벌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산업안전보건법의 5배잖아요 양보 규정도. 근데 거기다 플러스 행정형벌 더 있죠. 징벌적 손해배상도 청구하지 않습니까? 손해액의 5배까지 물리고 막 이러니까 지금 굉장히 센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말 센 거죠. 그게 제가 웨비나에도 할 때도 발표를 했었는데 사실 근간으로 만들어진 법이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기업과실치사법을 근간으로 해서 우리나라 중대재해처벌 만들었는데 일단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업과실치사법 같은 경우는 개인은 처벌하지 않아요. 그리고 징역형도 없고요.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도 없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중대재해처벌법은 이제 그런 게 다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벌 대상도 다양하고 처벌하는 어떤 의무 사항도 굉장히 애매하고 그리고 네 징역형 자유형도 있지만 벌금도 있지.
또 민법적 조치를 취하는 또 징벌적 손해배상도 해버리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센 거거든요 지금. 근데 이제 지켜야 될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이지 않지. 그러니까 되게 이게 예, 혼란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거죠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대상도 모호합니다, 교수님. 네, 그렇죠. 처음에는 네. 처음에는 사업주하고 네. 법인 얘기가 나왔다가 네. 그래서 저희가 엄청나게 많은 공문을 받았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잠잠합니다. 그거. 네, 사업주가 아니라 그래 한참 그 맨 처음에 사업주가 아니고 그 책임자 아, 그걸 말이 안 되고요. 부장급들 있죠. 예, 예. 그분들은 그분들은 굉장히 많이 채용했었거든요. 예, 예, 근데 또 그것도 아니라 해가지고 예. 지금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됐어요. 제가 보니까 이 법, 예, 그렇습니다. 문제가 많죠. 뭐 확정이 되겠죠. 예, 예. 너무 정치적으로 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이게 또 실효성이 있을까도 되게 의문 사항이에요, 사실. 이게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예전에 네. 저 김영균 씨 그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때 네. 한참 무슨 IoT 네. 뭐 머리에 막 카메라 달고 하면서 네. 뭐 이런 거 한참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네, 네. 뭐 그거 아니면 공사를 못 하고 뭐 그런 게 있었거든요. 뭐 네. IT 뭐 IoT 해가지고요. 네, 네. 그때 실질적으로 여보세요? 네, 네. 예,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거. 실질적으로 현장에 서 써보니까 네. 현장에 적용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해보고 뭐 소통이 돼야 되는데 무슨 그렇죠. 드론 뭐 지금 그거 하나는 가능하더라고요. 카메라 해가지고 네. 뭐 하는 거 위험 요인 파악하는 정도. 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는 발전을 하고 있는데 네. 그걸 사용하고 관리해야 될 우리가 아직 발전이 안 돼. 아, 저희도 발전이 안 돼 있는데 그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그게? 그렇죠. 그래도 이 문제가 좀 보시면 있습니다. 이게 그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아직 뭐 시행령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 기사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중대사고 예. 때 기업 경영진의 책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에 시행되지만 1월 27일부로 시행되기 이제 되죠. 50인 미만 사업장 제외하고 모호하게 했다. 부르면서 이렇게 나온 거죠.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중대재해법 시행령 검토안에 따르면 정부는 사망자나 부상자 발생 시 처벌 대상으로 법에 나와 있는 이게 지금 가장 문제 아닙니까? 경영 책임자 등이 도대체 누구냐 이거 문제인데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 시행령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이유는 경영 책임자와 관련해 중대재해법에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 있는 사람 또는 이 앞에는 문제 안 되죠. 명확하죠 이건. 이제 뒤가 문제죠 이제. 이에 준하여 이게 굉장히 모호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건데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라고 돼 있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명확하다. 명확한가요? 이것 때문에 그 안전관리자들이 안전관리 이제 못한다는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 안전관리자 대상이거든. 그럼 다 안전관리자가 책임을 지고 가야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건 안전관리자는 아닌 게 사업을 총괄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에 준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거니까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아니죠. 안전총괄 책임자요.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도 아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건설 현장에서의 현장 소장이나 이런 사람 말고 본사 있죠, 본사. 네, 본사에서 그 실제 이런 책임이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고 돼 있는 거니까 각 개별 현장에 그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임원진이네요, 그러니까. 일단 이게 지금 타겟팅하고 있는 게 이제 경영 책임자 등에 준하는 사람을 지금 타겟팅한다는 거니까 지금 굉장히 그런 법이 만들어진 거죠. 근데 이제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법이 이제 시행이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 유례를 볼 수 없는 굉장히 강력한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실효성을 발휘하려면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누군가는 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제정됐다는 것만으로도 이게 선언적 의미가 있지 않냐. 실제 기업 내에서 가장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큰 사람한테
나 잘못하면 내가 처벌받을 수도 있겠네라고 하는 이런 주의만 준 것만으로도 작업장의 안전보건이나 이런 거에 많이 투자를 하지 않겠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법이라는 게 네. 근데요, 사람이 중대재해잖아요. 죽고 사는 문제라서 그렇죠, 그렇죠. 이게 고소가 되고 저기가 되면 누군가는 처벌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저거는 이제 추후에 상세화 되어야 맞습니다, 저게. 네. 사례로도 나올 것이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여기 보면 여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치시면 이제 나오죠. 지금 이제 법률만 정해졌으니까 나오는데 보시면 일단은 이 보시면 일단 입법 기술적으로 뭔가 구멍이 퉁퉁 뚫려 있는 게 몇 가지가 보이긴 하는데 일단 법에 있어서 목적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법을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목적에서 밝히게 돼 있으니까. 근데 여기 보면 가장 첫 번째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처벌을 얘기하고 있죠. 네. 법 이름도 처벌이고요. 그러니까 이 법은 예방이고 이런 것보다도 일단 뭔가 대상자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만든 법이지 아예 대놓고 왜냐면 목적 상황에서도 얘를 더 먼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전 세계 이런 법은 없죠. 처벌을 목적으로 만든 법은 없습니다. 처벌을 목적으로 만들었죠. 자, 그리고 또 이제 보면 뭐 세월호 사고라든가 가습기 살균제 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사회적인 어떤 중대재해들이 많이 일어났으니까 이제 중대재해를 또 두 가지로 나눴죠.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로 나눴고 우리가 지금 이 작업장 현장에서 지금 그 현장을 대상으로 해서 만들어진 중대재해를 우리가 중대산업재해 요걸 보는 거죠. 산업안전보건법하고도 이 감옥부터 다목까지 사항이 조금 다르죠. 사망은 똑같지만 부상자하고 직업상실 질환자의 수시간의 전단 자체가 좀 달라요. 산업안전보건법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거. 요거 굉장히 애매한데 지금 일단 이 보면 총칙에서 제2조의 9호 중에서 감옥의 수단에 있는 부분이 되게 애매한데 지금 이거 아까 기사에 의하면 뭐 그게 아니길 바라겠지만 기사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이거 명확하게 안 한다는 거죠. 충분히 명확하대죠. 근데 그것도 되게 웃긴 것 같아. 그렇게 말하는 것도. 충분히 명확한 게 누구 기준으로 충분히 명확하다는 거예요? 이거 수범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충분히 명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본인들 집행하는 규제기관의 입장에서 명확한 게 아니고 수범자, 수규자 입장에서 우리가 지킬 사람 입장에서 명확해야 되는데 이거 참 이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얘기한 것도. 그리고 또 요거 문제가 되는 게 또 요거죠. 요거 제4조.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은 일단 산업안전보건법하고 다르게 뭡니까? 결과가 나와야 처벌할 수 있는 거죠. 중대재해라는 결과가 나와야 처벌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중대재해가 났을 때 일단 그러면 처벌을 최소한 면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하고 있는 부분 여기 4조죠. 4조에 1호하고 4호는 또 위임해 놨습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 2항에 보시면 제1항에 제1호 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겠다. 근데 2호하고 3호는 뭐 뻔한 내용입니다. 어쨌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고 그리고 실제 규제기관에서 어떤 조치를 내서 당연히 이행하겠죠. 그거 누가 이행 안 하겠어요. 그거는 뭐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고 또 제5조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죠. 지금 이거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되면서 일단 특징적으로 강화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뭡니까? 도급 사항이 굉장히 강화됐거든요. 도급인의 책임 사항이 굉장히 강화됐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은 그게 더 강화되고 더 확대됐어요. 그러니까 책임 대상 자체가 굉장히 확대가 됐고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또 처벌 규정 중에서 제7조 양보 규정도 엄청나게 셉니다.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산업안전보건법이 5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제6조의 제2항이 뭐죠? 제6조 제2항.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해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나 그러니까 원청이나 아니면 상하청 혼재관계에서 도급인이 안전 및 보건의 확보 의무를 안 했을 때 어떻게 처벌하겠다. 나오는 게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했다. 예. 그러니까 사망이 아닌 것도 10억 이하의 벌금이 양보 규정 중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사망했을 때 이거죠. 양보 규정이 10억 이하의 벌금 아닙니까? 네, 근데 맞습니다. 10억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망이 아니어도 행위자한테 법인한테 이렇게 매기겠다. 여기서 끝나지 않죠. 안전보건 교육 수강도 시키고요. 또 그다음에 보칙에서 보면 대상에다 단가를 보여야 된다. 잠깐만. 잠깐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어디 손해배상이 이것도 말이 많죠. 16조 사항도 말이 많아요.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이거. 그러니까 결국 사기업의 이런 것들을 메꿔주기 위해서 국민의 세금을 쓴다는 거냐 뭐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이게. 그다음에 징벌적 손해배상 그 손해액의 5배 최대 5배까지 또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물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 자체가 엄청 세죠. 네, 걸리면 장난 아니죠 이건 완전히 진짜. 그래서 우리가 어떤 법이 새롭게 제정됐을 때 그게 실제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새롭게 법이 제정되고 이게 잘 안착이 될까 생각해 보면 고려해야 될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이 법이 원래 만들어졌던 모법이라고 하죠. 모법에서는 그러면 얘네가 어떤 결과를 나타냈나를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영국 같은 경우는 2007년에 제정되고 2008년부터 이제 시행되기 시작했는데 10년치 통계 기록을 보면 그 법인과 기업가치치사법에 의해서 처벌받은 대기업은 한 군데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중소기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중에서 약 55%가 문 닫았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강하게 영국법은 이렇게 강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개인에게 있어서는 처벌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없고 그 수강명령 평가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니까 엄청나게 이거는 지금 더 많은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처벌 강도가 굉장히 세요.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처벌이 있어요 이게. 그러면 법에 있어서 수규자가 그러니까 우리 지켜야 될 사람들 자체가 이걸 잘 지킬 수 있도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명확하게 하위 법률 근거를 만들어 준다든가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잘 알려줘야 될 텐데 지금 그거 안 하고 있다는 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그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 가지고 시행령에 그렇게 위임하지 않겠다. 그 고용노동부에서 충분히 이거 명확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또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자기적으로 해석하겠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케이스마다 다르게 판단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럼 될까요? 케이스마다 다르게 이렇게 센데 이거 장난 아닌데 이렇게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진통이 예상이 되죠. 이게 제가 지난 시간이었나요? 이거 말씀드린 적 있죠. 이거 잠깐만요. 이 책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이거. 예. 주제의 역설. 예. 이거 자체가 딱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들 뭐 좀 시간 되시면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8,000원밖에 안 하니까. 그리고 내용 자체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분량도 많지 않아서 한 1시간이면 다 읽으실 거예요.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케이스가 전체적으로 보면 한 36가지 케이스 정도 나오거든요. 여기에. 그러니까 다 어떤 거냐면 어떤 규제를 다 만들었는데 우리나라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에서 유수의 나라들이 어떤 자국민의 행복과 자국민이 좀 더 잘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자국민이 좀 더 만족하며 살 수 있도록 어떤 규제를 했어요. 근데 왜 그게 의도하고 다르게 자국민들을 더 이거 궁지로 몰아넣는지 뭐 이런 케이스 36가지를 추려놓은 거예요. 보시면 그런 것 같고요. 사망사고 만인율이나 이런 거 보면 영국이 우리나라의 10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근로자는 우리나라도 더 많고 그런데 물론 이제 뭐 산업 형태나 이런 게 좀 다른다고 하지만 근데 그런 거 보면
영국이 우리나라 법이 왜 10분의 1밖에 안 되냐 생각해 보면 지금 영국의 1972년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새롭게 제정하면서 했던 조치 중에 하나가 로벤스 보고서라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로벤스 보고서라는 이 보고서인데요. 로벤스 경이라고 하는 이 어떤 사람에게 그때 당시 1970년대 그 언저리에 영국 사회도 지금 우리나라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상황이었대요. 그래서 뭐가 도대체 문제냐, 이 문제의 원인을 좀 파악 좀 해달라. 당신이 파악한 근본 원인 분석한 걸 갖고 우리도 법령도 다시 제정하고 할 테니까 한번 분석 좀 해줘라라고 해서 그 로벤스라고 하는 사람이 위원회를 결성해가지고 분석한 자료 자체가 이 로벤스 보고서고요. 이 로벤스 보고서의 권고사항을 토대로 해서 새롭게 제정된 법이 영국의 산업안전보건법 그리고 영국의 산업안전보건청입니다. 조직을 다시 만들었고, 근데 뭐가 제일 많이 다르냐? 여기서 뭐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4가지가 핵심 사항인데, 첫 번째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법령이 일단 너무 많고 규제가 너무 심하다. 네. 두 번째가 일단 법률 자체가 본질적으로 너무 불비한 사항이 너무 많다. 빠져있는 게 너무 많다. 도저히 수규자가 지킬 수가 없다. 세 번째가 행정 관할 자체가 너무 세분화되어 있어가지고 서로의 책임 영역이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규명할 수가 없다. 이게 도대체 그럼 이 일에 대해서는 어느 기관이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 불분명하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일반적으로 어떤 법에 있어서의 원칙이나 이런 것들이 명시적으로 선언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렇게 해서 이 의견을 받아들여서 아까 말씀드렸던 새롭게 제정한 것 자체가 산업안전보건법을 다시 정비했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고 많았던 산업안전보건법 자체의 조문을 굉장히 많이 줄였고요. 그리고 이게 정말 핵심인 것 같은데 실제 규제기관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산업안전보건에 있어서 규제기관이 고용노동부니까 거기서 근로감독관의 전문성을 엄청나게 올렸고, 그러니까 어떤 체크리스트판 들고 예를 들어서 어떤 현장에 가서 얘가 법령사항을 준수했어 안 했어 라는 식의 체크리스트판 들고 다니면서 그거 뭐 체크하는 이런 관행을 없앴다고 그러더라고요. 최대한 그 해당 그러니까 기업의 작업장에 자유를 주고 충분히 어떤 독려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중대재해처벌 만들었다. 그럼 일단 뭡니까?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에는 이 법이 요구하고자 하는 목적 자체가 뭐예요? 명시적으로는 처벌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거보다 더 먼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거잖아요. 중대재해 일단 많이 안 일어나게 하겠다. 그리고 중대재해가 일어났을 때 책임 사항을 그 책임이 진짜 있는 사람한테 물리겠다는 게 일단 그 법에 있어서 취지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로 법이 명확해야 되겠죠. 아까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이게 도대체 처벌받는 대상 자체가 누구지도 애매모호한데 이거 지금부터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되면 실제로 그 해당 작업장에 혼란만 더 가중될 거 아니에요? 그럼 안전보건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들을 뭐 못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어떤 부정적인 요소도 많아질 거고. 두 번째로 어떤 게 선결돼야 될까요? 아까 임병선 하고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것들이 실제로 예를 들어 법률이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학계나 아니면 현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야죠. 실제로 잘 적용될 수 있게 하려면. 처벌이 강해진 거 이거 법률로서 정해진 건 뭐 지금 바꿀 수는 없고, 그러면 이게 실제로 현장에도 작동이 잘 될 수 있게 하려면 작업장이라도 다 뭐 똑같은 작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유해 위험도 다 다르고 공종별로 뭐 일단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리스크라든가 이런 게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분류하고 이런 의견 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될 것 같은데 뭐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고, 또 가장 중요하게 규제기관의 전문성이 제고가 안 된다는 게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제가 김경원 학우님한테는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 지인 중에 제주항공에서 일하시는 안전관리자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감독관이 나왔는데 이 항공사 관련해 가지고 점검하러 나오신 분이 항공 이걸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건설업에서 한 30년 경력 있으신 분이 와가지고 그걸 하시는데
그러면 그게 실제로 이분이 관리 감독하러 간 현장하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아니면 경력이나 이런 거하고 어떻습니까? 안 맞죠. 제대로 관리 감독이 될 리가 없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압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현장에 있어서는 어떤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실제로 잘 지키게, 그러니까 지적을 안 받고 향후에는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질문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제 본인이 네, 잘 모르니까 질문을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네, 여러 가지 그런 게 생기는 거죠. 그런 것도 일단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굉장히 많지만 그런 것도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로맨스 보고서 이런 것들도 국내에도 요번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비슷한 거 만들었는데 전혀 적용 안 되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근데 항상 문제 있으면 항상 얘기하는 게 영국은 우리나라보다 근로자도 더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10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인프라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단순하게 법 하나 제정한다고 이게 달라지겠어요. 나머지 아무것도 안 바뀌었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아까 그 우리 조관식 학우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뭐 가이드라인이나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걸 지켜야 되는 근로자 자체가 그거에 대해서 필요성을 못 느끼면 또 장비 다 주고 뭐 매뉴얼 다 만들어줘도 안 지키면 뭐 제일 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그 관리 감독을 규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 실제로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을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참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해 보면. 일단 산업안전보건법도 새롭게 전면 개정된 부분도 오히려 그 전에 있었던 법령보다 더 부실한 측면이 많고 그 중에 하나만 얘기해 볼까요? 산업안전보건법 이게 굉장히 이상해진 거? 혹시 조관식 아우님 네. 새롭게 그 산업안전보건법 새롭게 전면 개정되지 않았습니까? 2019년에 전면 개정됐고 2020년부터 예. 이제 시행되고 올해부터 시행된 거 하나 있죠. 가장 중요한 거 핵심 사항 중에 하나가 자, 요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올해 1월 1일부터 새로 이제 시행되기 시작한 거 산업안전보건법 14조 보면 제2장 제1절에 제2장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핵심이죠. 이게 사실은 안전보건관리 체제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1절의 안전보건관리 체제 중에서 14조에 이사의 보고 및 승인 등 이게 올해 1월 1일부터 이제 시행됐죠. 자, 근데 보시면요. 이게 세 가지 항으로 되어 있는데 1항 같은 경우가 뭡니까?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러니까 다 여기서 대통령령 이렇게 나온다는 건 다 위임한 거예요. 세부 사항은. 아까 그 백윤기하고님 아까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이렇게 위임한 사항이 아직 안 정해졌다는 겁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사항들. 여기 대통령령이라고 하는 게 시행령으로 다 위임했다는 사항이라는 거고요. 어쨌든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돼 있죠. 1항에.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안 하면 올해 1월 1일부터 하기로 돼 있는데 이거 안 하면 1항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1항 안 하면 과태료 1,000만 원이거든요. 1항 보고하게 되는데 안 하면. 근데 2항 볼게요. 자, 2항 제1항에 따른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2항에.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보고하고 승인은 받았는데 그거 이행 안 했다. 자, 보고하고 승인은 안 받으면 과태료 1,000만 원이에요. 자, 근데 이건 했어. 자, 근데 2항 이행을 안 했다. 어떻게 될까요? 이건 처벌 조항이 없어요. 그럼 이행하겠습니까? 처벌도 안 받는데? 이거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행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보고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 이행하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야 뭔가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 이거 이항에 대한 처벌 조항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업에서.
아니 당연히 보고하고 승인 받겠지. 안 받으면 1,000만 원 내야 되니까. 근데 이행 안 하겠죠. 이게 굉장히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이렇게 웃겨진 게 굉장히 많아요. 언제 한번 날 잡아서 한번 해야 되겠네 이거. 굉장히 웃긴 거 많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같이 얘기했던 중대재해처벌법은 더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런 거. 법의 취지도 잘못 가져왔고 이게 그러니까 뭐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지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재정 어떤 환경이나 이런 걸 보면 이거 내가 너무 위험한 발언이라 말 못하겠는데 너무 정치적으로 간 거 아닌가 이게. 너무 인기 영합적으로 좀 그렇게 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이게. 실제 그때 당시 상황이 저게 안 나와 있으면 위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사고들도 많이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그랬죠. 네.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네. 말도 안 되게 건설 쪽에서는 저거 적용되면 다 파산입니다. 파산.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먼저 시행됐던 데의 결과를 보고 좀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영국에서 그럼 그렇죠. 어떻게 됐냐? 그거 한 번만 보면 이게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참.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 빠졌지 않습니까? 그 50인 미만은 또 유예됐잖아요. 근데 항상 그 산업재해 통계 보면 그 사업장들이 더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이상한 거예요. 이게 참, 뭐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아마 그래서 처음에도 저희도 되게 징벌적이지 않냐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법령이잖아요. 네, 법령이니까 뭐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하자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 안 할 수는 없어요. 우리나라는 국회에서 입법을 하는 거에 문제가 사실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면 네, 이런 거를 이제 다 우리나라 이제 법은 이제 행정부에서도 입법을 하지만 이제 국회에서 입법을 하는 건 쉽게 통과가 되기 때문에 네, 자기네들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정치적으로 이제 뭐 이런 이슈화가 되니까 뭔가를 이제 국민들에게 이제 좀 이런 이슈가 되니까 좀 잠재워야 되겠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하나씩 이제 법률안을 이제 발의를 하게 되니까 그냥 또 쉽게 통과가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제 생각은 물론 그 취지 자체를 그게 나빴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취지는 나쁜 게 어디 있겠어요. 아까 규제 역설도 마찬가지지만 의도 자체가 나쁜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의도는 좋은 의도 하는데 제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디테일이 되게 중요한 거죠. 이게 지킬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조관식 하고님이 말씀하셨던 중대재해 뻥뻥 터지고 그걸로 인해서 피해상이 너무 크다. 가만 놔둘 수는 없다. 이게 인기 영합하지 않더라도 뭔가 규제를 좀 세워야 된다. 그러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왜 개정을 하던 네. 보강을 하던 아까 갔어야 되는 제가 건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산업안전보건법 14조 그런 거, 그 말도 안 되는 거 그런 거 개정해서 실제로 강하게 할 수 있게 동의를 마련해야 되는 거지. 또 뭐가 문제가 될까요? 이렇게 되면 보세요. 그 예를 들어서 중대재해가 났어요. 사람이 사망하거나 뭐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산업안전보건법 그 기준으로 설명 한번 해볼게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중대재해가 났어요. 예를 들어서 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가 나가지고 그러면 두 가지 법이 경합해 버립니다. 일단 지금 아직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안 됐으니까 어떤 법과 어떤 법이 경합이 되냐? 형법 40조에 보면 상상적 경합이라고 해서 하나의 행위 자체가 몇 가지 수개조의 법에 영향을 받으면 서로 경합하도록 돼 있다. 그게 상상적 경합이라는 개념이고, 그래서 형법 268조에 뭐가 있냐?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중대재해 같은 경우는 167조 위반이에요. 그래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 형법 268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상상적 경합에 의해서 두 법이 이렇게 경합되면서 더 중한 죄로 범한다. 그러니까 같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두 가지 경합되는 법 중에서 더 강하게 처벌하는 법을 적용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어땠습니까? 산업안전보건법 처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만약에 중대재해가 났을 때. 근데 행정기관이 다르죠. 형법은 어디서 조사하죠? 경찰에서 조사해서
검찰로 넘어가잖아요. 그 산업안전보건법은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감독관이 조사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법을 집행하는 당사자들, 그러니까 근로감독관들은 산업안전보건법만 신경 쓰면 됐고 경찰은 형법만 보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죠. 그 어디서 관할할까요? 제가 보기엔 이거 경찰에서 할 것 같아요. 형법이랑 똑같이. 소관이 행정부처가 똑같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대응하는 사람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처벌돼서 더 힘들어지는 거라기보다는 일단 중대재해가 발생했고 그걸 수습하는 과정이나 대응하는 과정에서 더 힘들어질 거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강한 처벌을 적용을 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실익이 뭐냐를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고 그걸 집행하는 데 있어서의 실제 기존에 있었던 법과의 어떤 연계성이라든가 아니면 어쨌든 작업장이나 사업장은 교육 뭡니까? 이게 물론 안전보건 당연히 지켜야 되지만 사실 그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영리 목적의 집단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는 게 맞나 이런 생각 들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유튜브 못 올리겠네. 이상하면 많이 해가지고. 웨비나에서도 그 저기 DMV 그쪽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마요. 그랬는데 에이 몰라. 아무튼 그런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여러 가지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휴.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 아까 저기 임병선 아버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5월 말까지 의견 수렴해서 뭐 6월 초에 발표 그거 봐야 되겠네요. 도대체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는. 근데 이제 신문 기사처럼 안 나오길 바라야 되겠네요. 명확하게 좀. 그래서 건설업에서 가장 주요 건의 내용 중에 하나가요. 네. 그 경영 책임자의 명확한 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쪽에서 한 거는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 책임자 이렇게 딱 규정을 해서 제안을 했거든요. 네네. 이유가 뭐냐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한마디로 해서 바지 임원을 만들겠다 이런 그러겠죠. 의도가 좀 심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왜냐면 규제가 심해서 만약에 그런 중대재해가 발생이 되면 사업 영위가 더 힘들어지니까 누구는 책임을 지고 해야 될 인원인데 그 최고 경영자는 아니고 그런 어떤 임원을 만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일 크게 이는 겁니다. 그 임병선 아버님 그게 법의 취지에 맞나요? 그게 기업에서 안 맞죠.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게 그렇게 된다는 것 자체도 일단 여러 가지로 굉장히 그렇고 또 어떤 분은 그런 말씀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그 예를 전제를 좀 바꿨을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이런 너무나 강력하고 지키기 너무 어려운 이 법을 하나 더 만드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서 실제 규제기관도 서로 막 양립되고 이러면서 그러면 또 유추 해석이 막 난립할 거란 말이에요. 이쪽에서는 이렇게 판단하고 저쪽 막 그러면 이제 그 대응하는 사업적은 더 힘들어지겠죠.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세 가지 법이 경합하고 그거를 실제 집행하는 기관 자체가 서로 본인이 맡아야 될 임무나 이런 게 아직도 업무 분장이 잘 안 되고 그러면 더 막 난립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만약에 그게 진짜 그렇게 문제가 된다. 중대재해라고 하는 게 해당 단위 작업장별로 가장 책임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한다면 만약에 그렇게 해야 된다면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안전보건관리 체제에 지금 처벌 규정을 올리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도 하기도 해요. 근데 그게 맞는 것도 맞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게 문제라고 그러면 근원적으로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대재해처벌이 만들어지니까 일단은 그러면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을 받으려면 중대한 결과가 나와야 돼. 근데 일단 났어. 사람이 죽든 뭐 어쨌든 뭐 거기 나오는 세 가지 사항 중에 하나 걸렸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돼. 그거의 답은 바지 임원. 이게 그러니까 참 여러 가지로 이상해지는 거죠. 그러면 법이 그렇게 강력한 법이 만들어졌는데 지키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기업에서도 어쨌든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돼. 근데 뭐 어쨌든 경영 책임자 달려 들어갈 수는 없어. 그러니까 뭔가 누구 하나 세워.
이런 게 실제로 법이 처음에 이렇게 바로가자 목적했던 바를 이게 이루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니까 혼란이 더 가중될 것 같고 뭐 이런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안전조치, 보건조치 미비로 해가지고 대법원 지금 양형 기준도 2배 이상 올라갔잖아요. 어떤 다 강행적으로 막 다 올라가고 그러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혼란이 예상되는데, 네. 김경환 하고님, 예, 말씀하십시오. 예,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대재해처벌 안 틀어지면 어떻게 돼요? 고견을 한번 여쭙습니다, 제가. 네. 먼저도 말씀 뭐 잠깐 드렸지만 네. 실제 이제 뭐 사업하는 분이나 이제 근로자 다 이 법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점점 힘들어지고 또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제 주위에 보면은 사업자의 대표자를 변경을 하고 있어요, 벌써. 네, 그런 거. 근데 웃기는 얘기인데 그게 그저 한 게 아니라 이제 이런 모습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 그래 뭐 어디라고 얘기하기는 좀 못하지만 그래요, 실제. 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뭐 물론 이제 안전 때문에 나오는 얘기지만 이 안전은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이지만 이것 때문에 오히려 그냥 목덜미를 잡혀가지고 일을 제대로 안 되고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뭐 시간 다 됐지만 저 아까 초반에 조관식 하고님 말씀하셨던 뭐 밀폐연관 사례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뭐 예를 들면 법령에도 준수하도록 되어 있고 해당 작업장에 작업 절차서도 잘 되어 있고 어쨌든 매뉴얼이 다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런 관련된 PP나 이런 거 다 있어요. 왜 안 지키는 걸까요? 해당 근로자들이. 질문한 겁니다. 네. 왜 그런 걸까요? 김경환 하고님. 저한테요? 네. 빨리빨리라는 것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빨리 해야 돼서. 어떤 뭐 일에 대한 거를 일단은 뭐 아웃소싱 회사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좀 빨리 수행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뭐 이 안전이라는 게 이제 귀찮아지니까 지키지 않고 빨리 해치우려고 하는 뭐 그런 경향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임병석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일한 질문을 드립니다. 네, 저도 거의 비슷한 생각인데요. 네. 그 현장에 가보면 네. 그 여러 가지를 중복해서 한 번에 하거든요. 네. 그 예를 들어서 비계를 설치하고 있는데 네. 뭐 벽 컨다든가 이런 거를 동시에 하거나 이런 시간적인 개념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파트에서 하나만 늦어지면 네. 다른 파트가 그만큼 시간이 쫄리니까 네. 이제 그 시간과의 싸움이 많으니까 그러다 보면 같이 일이 여러 가지 중복되다 보면 그런 안전을 생각할 시간적인 여유가 좀 많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 혹시 그 건설 현장에서 돌가 공사가 많이 있나요? 요새도? 저 예를 들어서 네. 저희가 저는 원래 그쪽 계통은 아닌데 네. 저는 원래 전자 쪽이니까 네네. 그쪽 이제 건설에 대해서 잘 보는데 저희가 이제 저희 그 아시는 부인이 그 인천공항에 네. 그 작업을 하러 들어갔거든요. 네. 그 매장을 이제 완전히 변환되는 작업인데 네. 그런 거죠. 기존의 매장을 뜯어내고 예를 들어서 다시 설치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뭐 여러 가지 철제도 들어와야 되고 환기 쪽도 들어와야 되고 이런 작업들을 하는데 이제 그 벽을 설치를 하는데 그 환기나 이런 것들이 한가운데만 늦게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그 자재가 늦게 들어온다든가 그러면 다른 쪽이 작업이 계속 밀리잖아요. 그러면 그쪽이 작업이 끝나고 이쪽을 작업을 해야 되는데 네. 아니고 동시에 막 들어가는 거예요, 작업이. 그러다 보면 안에서 막 엉키거든요, 일이. 네. 그러면 서로 그런 어떤 안전 막
안전관리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좀 많이 묻고 해줘요. 이럴 땐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그런 쪽에서 좀 많이 크게 나지 않나. 왜냐면 그러면 자재가 늦어지면 그렇다고 공기를 넣칠 수가 없잖아요. 이거 맞춰야 되니까 그런 쪽에서 많이 제가 볼 때는 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서로 부딪히거나 아니면 넘어지거나 이런 사고들도 제가 많이 목격을 했거든요. 제가 그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네. 작업에 있어서 그 작업의 절차라든가 이런 거의 중요성에 대해서 뭐 이제 현대중공업 가서 이제 막 강의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그 작업자들 대부분이 막 웃는 거예요. 작업자 대부분이. 그래서 왜 웃으시냐 그랬더니 아니 어제도 페인트 작업이랑 용접 작업 같이 하고 있는데 뭔 소리 하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배 만드는 조금 공정 안에서 예? 한쪽에서는 페인트 이거 칠하고 한쪽에서는 용접 작업하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관련해 가지고 사고가 일어난 적이 없냐고. 그러니까 부지기수 일어난다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막 말씀하시는데. 요즘은 네. 예전에는 시간 뭐 이거 네.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네. 요즘은 시간 가지고 그렇게 얘기 많이 안 합니다. 아, 공기나 이런 거 가지고요? 예, 예. 그러니까 좀 늦어져도 이제 네. 막판에 맞추려고 하는 거는 있는데 네. 네. 그 상관에 그걸 하지는 않는데 문제는 네. 시간의 여유도 있고 안전을 지켜서 하라고도 하는데 근로자들이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했더니 저는 그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편하니까. 저렇게 해서 귀찮으니까. 휴먼 에러가 대부분이라고 제가 계속 그래서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 교수님이 전에 강의 시간에 나왔던 거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제가 그쪽에 기준을 두고 봐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런 것들이 너무 많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처럼 네. 뭐 공기가 촉박해서 촉박하게 잡지도 않습니다. 요즘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막 몰아붙인다거나 예전에는 정말 그랬었거든요. 정신이 없었어요. 돌관도 시키고. 네. 근데 지금은 거의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지 또 하나 느낀 않는데도 거는요. 예? 또 하나 느낀 거는 네. 네. 예를 들어서 공사 기간이 예를 짧게 30일이다 그러면 제가 경험해 보면 한 보름은 막 그냥 일을 천천히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막판에 한 보름 3분의 1, 2 정도 지나면 그때부터 막 바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그런 좀 거예요? 처음부터 좀 계획을 쫙 세워야 되는데 처음에는 너무 느긋한 거예요. 그러다가 한 열흘 15일 정도 지나면 그때부터 빨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계획성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 그렇군요. 그 저기 뭐야 뭐 저마다 다 이렇게 경험하신 게 다 다르고 이러니까 뭐 네. 다 없어져야 되겠네요, 그런 거. 아, 없어져야 되고. 그리고 보니까 그 택배 물류 창고 이런 데서 사고 많이 나잖아요. 뭐 지게차 사고도 많이 나고 또 컨베이어 벨트에 뭐 끼기 협착 사고도 많이 나라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보니까 그 컨베이어 벨트 그 이동하는 기계 그 새롭게 시행돼 가지고 작업하는 거 보니까요. 이게 조만간 2, 3년 내에 인력이 기계로 대체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안정적이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막 많이 활성화되기 시작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오늘 제가 아까 잠깐 뭐 뉴스 이런 걸 딱 보니까 요새 90년대생들하고 일하기 뭐 이런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새 친구들 같은 경우는 NZ 세대라고 그러나요? NZ 세대 같은 경우는 자신이 일을 하면서 성취할 수 있는 가치관이나 뭐 이런 게 더 중요하니까 어렵게 대기업에 입사하고 공무원에 합격하더라도 뭐 본인이 생각한 어떤 것과 좀 다르다. 그럼 바로바로 퇴사한다고 그러는데 실제 흐름이 그렇게 가는지 제 주변에 계신 분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그 실무자가 해야 될 다 롯데케미칼에 계신 분도 롯데케미칼이면 대기업인데
실무자가 해야 될 애들 다 나와가지고 내가 지금 하고 있다고 요새 논문 못 쓰겠다고 뭐 이런 식의 얘기 하시는 분도 있고 실제로 그런 어떤 인력 수급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나요? 네, 네, 뭐 그건 지금 어느 산업 현장이나 다 똑같지 않을까요? 젊은 네. 친구들은 어차피 이제 자기 생활 위주, 자기의 지금 그런 개념이 많이 크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좀 물론 부모들도 마찬가지고 내 자식도 힘든 일을 하기를 많이 꺼려 하니까 일반 현장이나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오기가 많이 힘든 그런 과정이긴 한 것 같습니다. 조관식 하고님도 동의하세요? 젊은 사람들이요. 네. 걔네들은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합니다. 저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그런 네. 얘기 하시더라고. 네, 방금 전에 근데 그게 안 말씀드렸던 되는데, 제 동료도 저희 그 대학원에 계셨던 분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친구들 들어와가지고 1년 남짓 일해놓고 나갈 때는 대표이사한테 다 마음속에 있는 얘기 다 하고 간다고. 아 네, 다 미치겠다고 진짜. 하고. 네. 그렇죠. 어쩝니까? 다 그 처음에 일하실 때는 다 그렇게 진짜 힘들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좀 일하는 데서 성과를 내셔야 되는데 자꾸 이 젊은 친구들은 말 안 듣고 무슨 인생의 가치관이 어떤 애는 이런 얘기해서 어떡합니까 진짜 큰일 났네요. 그러니까 뭐 학교에서도 그래요. 학교에서도 이렇게 딱 보면 제가 지금 여기 제가 과기대 안전공학과를 나왔는데 거기 강의하러 이렇게 잠깐 보면 이제 학부생들을 와 이거 완전히 다른 세계 어떻게 저러지라고 생각하는 게 막 막 뚜껑이 막 12번씩 열리고 막 그 정도로 단적으로 이런 거예요. 저는 제가 학부 다닐 때는 저 96학번인데 제가 96학번 학부 다닐 때는요. 내가 수업을 안 들어가도 책은 샀거든요. 교재는 꼭 샀거든요. 교재 뭐 그게 들고 다니는 용도 있고 어쨌든 뭐 그래도 야 내가 공부는 열심히 안 하지만 그래도 학생으로서 우리 교수님에 대한 예의 지금에서 내가 책을 꼭 샀는데 얼마 전에 연락 왔어요. 중간고사 보는데 아 교수님 책 좀 빌려달라고. 근데 뭐라고? 책 좀 빌려달라고. 야 네 책이니까 아 못 샀어요. 책 좀 빌려. 여러 분야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막 뚜껑 열리는 게 많이 일어나겠죠. 저도 막 보면서 아 내가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돼? 막 이런 경우도 있고. 근데 아까 제가 방금 전에 말했던 이런 케이스가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게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 또 어떤 분들은 요새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게 막 응어리진 게 이게 굉장히 많은 것 같다. 본인들은 굉장히 피해 보는 세대다 이런 게 굉장히 강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큰일 났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힘든데 밑에 친구들도 없고 다 그래가지고 어쩝니까 진짜. 네 아무튼 뭐 재밌으라고 얘기했는데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심각한 얘기인데요. 사람을 많이 채용하라고 해주십시오. 아니 되게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창의적입니다, 교수님. 네. 저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생각하거든요. 기분도 나쁘기도 하고. 예를 들면요? 같은 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왜 이제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저 고소 작업을 하다가 네. 벨트를 매고 뭐 이렇게 쭉쭉쭉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어떤 애들은 이런 것도 있어요. 저 정도면 벨트를 안 매고 또 다른 방법으로 뭘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네. 생각하고 보면 그것도 또 맞아요. 나는 그 생각을 못했지? 왜 그걸 그렇게 할 생각을 못했지? 그런 생각도 많이 해. 그 바라보는 눈 자체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다른데 또 되게 말이 안 되는 행동들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근데 걔들 나름대로 굉장히 논리적인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는 친구도 있는 반면에 논리적이고 저 정도는
받아들일 만하다라는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다 그렇지는 않아요. 아, 제가 그, 보기에는. 예. 그래서 근데 그런 친구들이 10명이면 한 7명 정도는 괜찮은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가서 친해지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근데 걔네들은 그 생각을 해요. 자기가 얘기를 하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아, 얘기하면 뭐 하냐. 뭐 이런 거죠. 근데 공부도 되게 열심히 하고요. 그건 근데 검색들을 굉장히 잘하잖아요. 네. 저희들은 알고 있는 거, 머릿속에 있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네. 걔네들은 매번 얘기를 할 때마다 휴대폰 딱 대고, 여기 보라고 이렇게 있고, 뭐 찾았고 이렇게 있고, 이거 합하면 공통적으로 이게 있으니까, 네. 이게 맞지 않는 거냐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때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저희들보다 낫지 않고 미래가 밝지 않나. 아니, 라는 생각도 직장에 해봅니다. 붙어 있어야지 밝은 거죠. 직장에 안 붙어 있고 그러면 안 밝은 거 그렇죠. 아니에요? 아니, 그런 창의적으로 직장에 있어야지 밝은 거지. 밖에 나가버리면 일 좀 시키려고 그러니까 나가가지고 지금 요번에 임원 되셔야 될 분이 지금 실무한대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서 얼마나 참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갈수록 힘들어지는 것 같네요. 이 법률 나 또 갑자기 우울해졌네 이거. 네, 아무튼 뭐 그 제가 저기 그 DMV에서 웨비나 한 거 받으면 제가 저기 학습 자료실에 올려놓을게요. 그러면 저 발표한 거 한번 보시고 제가 그거 올려놓으면서 제가 발표한 자료도 같이 올려놓을 테니까요. 그거 보시면서 네. 이런 식의 이런 얘기를 오늘 했구나. 그렇지 않아도 네네. 발표한 자료 올라왔나 찾아봤더니 안 올라오셨더라고요. 제가 그 발표한 자료만도 올려놓을 수 있는데 그 영상 받으면 제가 영상을 같이 올려놓으려고. 예. 네, 제가 뭐 올린다 그래놓고 안 올리진 않습니다. 제가 영상 받으면 그거 대부분 이렇게 저기 편집해가지고 그 학습 자료실에 올리면서 제가 저기 아니면 제가 오늘 올려놓을게요. 제 발표한 자료 보실래요? 예. 교수님이 올려놓은 부자재들은 저희가 계속 받아서 네. 보고 확인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제가 올려놓을게요. 굉장히 도움도 많이 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뭐 저기 근데 그 제가 발표한 자료 제 설명 안 듣고 그냥 올려놓을게요. 네, 올려놓겠습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교수님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한번 올려놓으시고 저희가 본 다음에 라이브 할 때 한번 그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교수님.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라이브 지금 이거 끝나면 바로 올려놓을게요. 뭐 혼났네. 바로 올려놓겠습니다. 저희도 좀 준비를 해야죠. 교수님 무슨 발표를 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편히 하세요. 겁먹지 마시고 편히 하세요. 안 됩니다. 우리 샅샅이 뒤져가지고 교수님하고 한번 토론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좋죠. 재밌죠. 그런 거 너무 재밌죠. 오늘 학원님들이 상당히 센 것 같습니다. 다 멋지시죠, 되게. 제가 오늘 그거 올려놓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 라이브 강의실 끝나면 항상 제가 이거 영상하고 올려놓으니까 혹시 다시 한번 들어볼 거 있으시면 또 들어보셔도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같이 여러분들하고 리뷰하고 싶었던 그 영상이 하나 있어요. 다크워터스라고 듀폰에서 일어나는 화학 물질 사고에 관련된 영화인데요. 그거 간단하게 다음 시간에 리뷰하고 뭐 이제 관련돼서 우리 이제 2번인가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죠? 예. 네, 다음 시간에는 그거 다크워터스 리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학원님도 고생하셨습니다. 편히 쉬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